한국인들은 당장 버스에서 내려요. 체첸 반군들은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질극과 같은 과격한 행동을 벌였는데요. 극악무도하기로 유명한 체첸 반군들이 유일하게 예우를 갖춘 사례가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대상이 고려인이었다고 하는데요. 체첸인과 고려인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었는지 당시 생존자의 증언을 번역해서 알려드립니다.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건 23년 전 그날의 기억 때문이에요. 지난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낡은 앨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속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 사진이 있었어요. 1950년대 카자흐스탄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20살 무렵의 할머니는 고려인 가족들과 함께 서 계셨어요. 사진 속 할머니는 활짝 웃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생소했습니다. 제가 알던 할머니는 늘 근엄하고 조용하신 분이었거든요. 사진 뒷면에는 러시아어와 한글이 뒤섞인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 희미해진 글씨였지만 소중한 친구들에게라는 문구는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김이라는 성을 가진 가족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죠. 할머니는 생전에 이 사진에 대해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가끔 라디오에서 한국 노래가 나오면 조용히 흥얼거리시곤 했죠. 할머니는 한국 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한국 트로트는 거의 다 꿰고 있으셨죠. 특히 할머니는 심수봉이라는 가수를 좋아하셨어요. 한국어를 잘 모르는 저도 그 가수의 멜로디를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니까요. 할머니가 남긴 사진 속에는 할머니와 비슷한 또래의 고려인 자매가 있었어요. 둘 다 할머니의 양옆에서 팔짱을 끼고 있었죠. 굉장히 생소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그게 한복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전통 복장이라고 설명해 주셨죠. 그 옛날 카자흐스탄에서 한복을 입은 모습이라니 정말 특별해 보였어요. 뒤편으로는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었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늘 우리 체첸 사람들이 농사를 배운 건 고려인들 덕분이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늘 고려인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셨죠. 그리고 사진 한켠에는 작은 초가집이 보였습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었어요. 그 집 앞에서 고려인 할아버지가 파이프를 물고 계셨고 할머니가 음식을 나눠주는 모습도 있었죠. 할머니는 그때 고려인들이 나눠준 음식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자주 이야기하셨어요. 한국인들은 맛있게 먹는데 정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지만 할머니가 설명하시는 한국 음식을 듣고 있자면 군침이 돌 정도였으니까요. 특히 인상적인 건 사진 속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강제이주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하셨죠. 이 사진 한 장이 제게 한국행을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한국에 가보는 거였다고 해요. 체첸 전쟁 때문에 끝내 이루지 못하셨지만 이제라도 제가 대신 그 소원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진 속 고려인 가족들을 찾으려고 해요. 6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의 후손이라도 만날 수 있길 바라면서요. 사실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할머니와 한국 사람들이 어떤 인연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2001년 그날은 제가 할머니와 함께 시장에 가기로 한 평범한 주말이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할머니는 시장에서 살 물건들의 목록을 손바닥에 적어가며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부카프카스의 아침은 늘 안개가 자욱했어요. 특히 그날 아침은 유독 안개가 짙었죠. 할머니와 저는 매주 토요일이면 이렇게 시장에 가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늘 아침 첫 차를 고집하셨어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고르려면 일찍 가야 한다고 하셨죠. 버스 정류장에는 우리처럼 시장에 가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대부분 할머니 또래의 노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오늘은 어떤 장을 볼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할머니도 평소 알고 지내던 분들과 작은 이야기꽃을 피우셨어요. 첫 차가 도착했습니다. 안개 때문에 버스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할머니는 늘 하시던 것처럼 버스 앞쪽 자리를 고르셨죠. 운전석 바로 뒷자리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앉으면 시장 풍경이 제일 먼저 보인다고 하셨어요. 버스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는 손바닥에 적어둔 목록을 다시 한번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오이 5개와 양파 10개 그리고
감자 한 망과 같은 식으로요. 저는 그 모습이 참 정겨웠어요. 할머니는 늘 이렇게 목록을 확인하셨지만 시장에 가면 목록에 없는 것들도 한아름 사곤 하셨거든요. 창밖으로는 안개 낀 도로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버스는 조용했어요. 새벽부터 일어난 승객들은 대부분 졸고 있었죠. 할머니도 목록 확인을 마치고 제 어깨에 기대어 잠깐 눈을 감으셨어요. 도로 양옆으로 나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개 때문에 나무들의 윗부분은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구름 속을 달리는 것 같았죠. 간간히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안개 속에서 환하게 빛났어요. 그날따라 유독 평화로웠던 버스 안의 풍경이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할머니의 고른 숨소리, 작은 엔진 소리, 그리고 안개 낀 창밖을 스쳐가는 나무들의 모습까지도요. 누군가 작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했습니다. 평화롭던 차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어요. 무장한 남자들이 버스에 올라탔고 승객들은 비명을 질렀죠. 할머니는 저를 꼭 끌어안으셨어요. 체첸 반군들이었습니다. 반군들은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승객들을 위협했어요.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버스 안을 가득 채웠고 노인들은 공포에 떨며 두 손을 들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여전히 자욱한 안개가 피어올랐어요. 한 반군이 운전기사의 머리에 총을 겨누었습니다. 또 다른 반군들은 승객들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할머니 품에 안겨 눈을 꼭 감았죠. 할머니의 심장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버스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같은 체첸인들이라도 반군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어찌나 잔인한 행동을 많이 하는지 국제사회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었죠. 그때였어요. 버스 중간쯤에 앉아있던 한 동양인 승객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겁에 질려있을 때 홀로 일어선 그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나이 지긋한 분이었는데 그의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죠.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반군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성과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은 풀어달라고 요구했어요. 순간 버스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죠. 반군들조차 잠시 당황한 듯 했어요. 반군 한 명이 그를 향해 총을 겨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또렷한 목소리로 무고한 사람들을 풀어달라고 다시 한번 말했죠. 그의 침착한 태도는 마치 오랜 군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에 버스 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겁에 질려 움츠러들었던 승객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작은 희망의 빛을 발견한 듯 했죠. 할머니도 저를 아는 팔에 힘을 조금 풀었어요. 그리고는 그 승객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시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표정에서 이상한 안도감이 느껴졌죠. 반군들은 그의 태도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어떻게 할지 망설이는 모습이었어요. 그들도 이런 상황은 처음인 듯 했죠. 총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긴장된 순간 동양인 승객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해서 반군들을 설득했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한 폭력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차분히 말했죠. 그때 반군 대장이 그 동양인 승객에게 다가갔습니다. 대장의 표정은 날카로웠지만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조용했어요. 그는 승객에게 고려인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버스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동양인 승객이 고개를 끄덕이자 대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부드러워졌어요. 대장은 즉시 다른 반군들에게 버스 안의 고려인들을 모두 찾으라고 지시했죠. 반군들은 승객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조금 전까지 거칠게 소리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특히 고려인임이 확인된 승객들에게는 깍듯한 예우를 보였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반군 대장의 행동이었어요. 그는 고려인 승객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무례를 범해 죄송하다며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전했죠. 그의 부하들도 같은 태도를 보였어요. 할머니는 그 광경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떠오르신 듯 했어요. 할머니의 표정에는 슬픔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죠. 나중에서야 그 표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반군들은 고려인들을 찾아내자 그들만 따로 모았어요. 그리고는 버스에서 안전하게 내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체첸인들도 함께 내리게 해주었죠. 다른 승객들은
여전히 버스에 남아있어야 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지만 딱히 그들을 도울 방법은 없었습니다. 체첸인들의 성미를 거스르면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했거든요. 고려인 승객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동안 반군들은 마치 의전하듯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짐을 들어주기도 하고 조심스럽게 부축하기도 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자연스러웠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고려인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 할머니가 버스에서 내릴 때 반군 중 가장 젊어 보이는 병사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할머니의 어깨에 둘러주었어요. 차가운 아침 공기를 걱정했던 거죠. 그날의 광경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무장한 반군들이 특정 민족에게만 보이는 특별한 예우를 목격하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그들의 태도 변화는 분명 깊은 역사적 배경이 있을 것이라 짐작됐죠. 버스에서 내린 후에도 저는 여전히 떨리는 손을 멈출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근처 카페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아침 안개는 여전히 자욱했지만 이제는 따뜻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카페는 아직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조용했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차 2잔을 주문하셨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차를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죠.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손수건을 꺼내셨어요. 할머니가 손수건을 펼치자 그 안에서 바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늘 가지고 다니시던 사진이었어요. 할머니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이제는 제가 알아야 할 때가 됐다고 하셨죠. 우리 체첸인들과 고려인들은 60년 전부터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고려인 가족들이 함께 찍혀 있었어요. 1942년 카자흐스탄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10살이었다고 하셨어요. 그해 겨울 체첸인들은 강제로 고향을 떠나야 했죠.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당시 스탈린은 체첸인들이 나치와 내통할 것을 우려했다고 해요. 소련군은 위문 공연이라는 명목으로 체첸인들을 속여 강제 이주를 시작했다고 했죠. 할머니의 가족들도 거의 빈손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한겨울에 화물 열차에 실려 카자흐스탄으로 향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할머니의 동생도 그 추운 열차 안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하셨죠. 그런데 카자흐스탄에 도착했을 때 뜻밖의 손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고려인들이었어요. 그들 역시 7년 전 같은 운명으로 그곳에 강제 이주당했던 사람들이었죠. 말도 통하지 않는 동양인들이 따뜻한 음식과 옷을 나눠주었다고 해요. 할머니는 사진 속의 한 고려인 가족을 가리키셨습니다. 김씨 성을 가진 그 가족이 할머니의 가족을 특별히 돌봐주었다고 해요.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주고 추운 겨울을 날 수 있게 도와주었다고 했죠. 그들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1937년 스탈린은 연해주에 살던 18만 명의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다고 해요. 일본의 스파이일지도 모른다는 이유였죠. 한 달 동안의 기차 여행에서 절반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소련군은 살아남은 고려인들을 카자흐스탄의 황무지에 내려놓고 떠났어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지만 고려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맨손으로 토구를 파서 겨울을 났고 봄이 되자 보따리 속에 숨겨온 씨앗으로 농사를 시작했죠. 할머니는 어린 시절 그곳에서 만난 고려인 이웃들의 모습을 또렷이 기억하고 계셨어요. 특히 김할머니는 매일 아침 밭에 나가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소금기 많은 척박한 땅이었지만 고려인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결국 벼농사에 성공했죠. 한국인들은 어디에 떨어뜨려 놓아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성실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현지인들도 먹지 않던 야생 채소를 캐어 먹고 이것을 상품화까지 시켰다고 해요. 그런 그들에게 1942년 체첸인들이 도착했을 때 고려인들은 망설임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가족은 김할머니네 토굴에서 첫 겨울을 보냈어요. 좁은 공간이었지만 서로 의지하며 추위를 이겨냈다고 했습니다. 김할머니는 매일 저녁 쌀죽을 끓여주셨고 할머니의 어머니는 양털로 옷을 만들어 나눠 입었죠. 봄이 되자 고려인들은 체첸인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밀농사만 알던 체첸인들은 벼농사와 채소 재배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특히 김할머니는 할머니에게 직접 모내기 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이슬람교를 믿는 체첸인들은
처음에 고려인들의 음식 문화를 낯설어했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죠. 개고기를 금기시하던 체첸인들도 고려인들과 지내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민족은 10년간 동고동락하며 깊은 유대를 만들어갔어요. 1956년 흐루시초프가 집권하자 강제 이주민들의 귀환이 허용되었죠. 체첸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많은 고려인들이 함께 따라갔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때의 기억을 이야기하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고려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체첸인들의 정착은 불가능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버스에서 반군들이 고려인들을 보자마자 태도가 바뀐 것이라고 덧붙이셨죠. 저는 좀 더 자세히 얘기해달라고 말씀드렸고 할머니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하더니 기억을 더듬으시는 듯 했어요. 할머니가 끌려갔을 당시가 1942년이라고 하셨어요. 2월의 추운 날 갑자기 소련군 위문공연단이 마을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가족도 다른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공연을 보러 갔죠. 그런데 갑자기 소련군들이 총을 들이대며 모든 사람들을 트럭에 태웠다고 해요. 당시 할머니는 어머니의 치마폭에 꼭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화물열차에 실려 어디론가 향했죠. 추운 겨울날 화물칸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할머니의 여동생도 그때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달린 기차가 멈춘 곳은 카자흐스탄의 황량한 벌판이었어요. 그대로 굶어 죽을 게 뻔한 곳이었죠. 마치 소련군이 다 죽으라는 듯 체첸인들을 내버려두고 떠났다고 했어요. 그때 아무것도 없었던 할머니에게 손을 내민 것은 고려인 가족들이었습니다. 당시 아이였던 할머니가 어쩔 줄을 몰라 울고 있을 때 고려인 소녀가 할머니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고 해요. 할머니가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따라갔을 때 그 고려인 가족들은 할머니의 가족들을 받아주었다고 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과 발짓으로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죠. 당시 고려인 소녀였던 희주는 매일 할머니에게 한국말을 가르쳐 주었고 할머니는 체첸어를 알려주었어요. 서로 아름아름 간단한 대화를 나눴다고 했죠. 아이였던 할머니와 달리 할머니의 어머니는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데에 있어 의심스러운 마음이 드셨다고 했습니다. 국적도 다른 사람을 아무 대가 없이 받아주는 게 이해가 안 갔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늘 밤마다 작은 칼을 가슴에 품고 주무셨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함없이 친절하게 대해주는 고려인 가족들을 보고 마음이 풀렸고 감사한 마음에 작은 거 하나라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체첸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고 개고기는 금기시했죠. 하지만 희준의 가족은 할머니 가족의 종교를 존중해 주었고 할머니네도 고려인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당시 희주의 어머니는 매일 아침 쌀죽을 끓여주셨다고 해요. 양이 적어 한 숟가락씩밖에 먹을 수 없었지만 그 한 숟가락의 온기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하셨죠. 본인들 먹을 것도 없는데 할머니 가족들까지 받아주었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할머니의 어머니는 그 은혜를 갚고자 양털로 옷을 만들어 희준의 가족에게 선물했답니다. 봄이 되자 두 가족은 함께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고려인들은 벼농사의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체첸인들은 양치기의 방법을 알려주었죠. 서로의 장점을 배우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갔다고 합니다. 특히 희주와 할머니는 늘 함께였다고 해요. 들에서 야생 채소를 캐러 다니면서 서로의 노래를 불렀죠. 할머니는 지금도 그때 배운 아리랑을 기억하고 계신답니다. 두 소녀의 우정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었어요. 저는 할머니께 거기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땅이 워낙 척박해서 일반 작물들도 잘 자라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그러자 할머니는 희준의 가족과 함께한 농사 이야기를 특히 자세히 들려주셨어요. 맨 처음 고려인들이 가져온 벼 씨앗은 보따리 속에 몰래 숨겨온 소중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척박한 땅에서 그 씨앗들이 자랄 수 있을지 모두가 걱정했죠. 하지만 고려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어요. 맨손으로 땅을 파서 논을 만들었고 물기를 내는 방법도 찾아냈습니다. 체첸인들도 힘을 보탰죠. 할머니의 아버지는 양들을 돌보며 번 돈으로 농기구를 사왔다고 해요. 끈질긴 노력 덕분에 농사를 성공시켰다고 하셨죠. 체첸인들은 그런 한국인들의 노력과 끈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고려인들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인들도 체첸의 음식 문화를 배우고 싶어 했다고 하셨죠. 양고기로 만든 전통 음식을 함께 나누었고 서로의 식재료를 활용한 새로운 요리법도 만들어냈어요. 희준의 가족이 담근 김치에 양고기를 넣어 끓인 탕이 두 가족의 겨울 보양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농사도 서로의 방식을 배우며 발전했죠. 서로에 대한 신뢰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어요. 종교적 차이도 문화적 차이도 더 이상 장벽이 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때의 인연이 지금까지도 체첸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고 하셨어요. 1956년 흐루시초프가 강제 이주민들의 귀환을 허용했을 때의 이야기를 할머니는 특별히 기억하고 계셨어요. 희준의 가족이 먼저 제안했다고 합니다. 체첸인들과 함께 카프카스로 가자고 말이죠. 할머니의 가족과 희준의 가족은 함께 그로즈니로 향했습니다. 10년간의 동고동락으로 이미 한 가족이나 다름없었기에 서로를 떼어놓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다고 해요. 기차에 오르면서 희주와 할머니는 손을 꼭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카프카스에 도착한 고려인들은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이 지역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오이, 참외, 배추 같은 채소들을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희주의 아버지가 처음 수박 농사를 시작했을 때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죠. 처음에는 모두가 불가능할 거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고려인들의 농사 기술은 카프카스의 땅에서도 통했어요. 희주의 아버지가 시작한 수박 농사는 부카프카스의 전설이 되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 수박이 자랄 리 없다고들 했죠. 하지만 김씨 아저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그 수박밭에서의 추억을 특별히 아끼셨습니다. 김씨 아저씨가 밤새 수박밭을 지키던 모습, 새벽 이슬을 맞으며 수박을 수확하던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수박 농사는 점점 커져갔죠. 부카프카스의 뜨거운 태양과 고려인들의 농사 기술이 만나 특별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곳의 수박은 달콤함이 남달랐어요. 러시아 전역에서 이 지역 수박의 명성이 자자해졌죠. 수박을 사러 오는 상인들로 마을이 북적였다고 해요. 게다가 고려인들은 김치 담그는 법도 전파했어요.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현지인들도 점차 그 맛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카프카스 지방의 토속 음식으로 자리 잡았죠. 할머니는 그때 배운 김치 담그는 법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다고 해요. 새로운 터전에서 두 가족은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희주와 할머니는 나란히 학교에 다녔고 서로의 결혼식도 함께 준비했어요. 한 동네에 집을 짓고 아이들도 함께 키우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민족의 차이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죠. 할머니는 그때의 추억을 이야기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1994년 체첸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들은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은 많은 고려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지만 그들과의 인연은 여전히 체첸인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고 하셨죠. 하지만 1994년 체첸 전쟁이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평화로웠던 마을에 폭격이 시작됐어요. 희준의 가족은 결국 크라스노다르로 피난을 가야 했죠.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희주와 포옹했던 순간을 잊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전쟁은 두 가족을 갈라놓았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가까웠습니다. 지금도 부카프카스에서는 고려인들이 심었던 수박을 이어서 재배하고 있어요. 전쟁 중에도 러시아 군인들이 이 수박을 즐겨 먹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죠.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박 하나로 시작된 인연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다고요. 오늘 그 버스에서 반군들이 고려인들을 보고 태도를 바꾼 것도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어진 두 민족의 깊은 유대감은 전쟁도 갈라놓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할머니 댁 정원 한켠에는 작은 수박밭이 있어요. 저는 이제서야 그 의미를 알았죠. 매년 여름이면 할머니는 그곳에서 수박을 기르시며 희주 할머니를 그리워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수박밭은 마치 두 민족의 우정을 상징하는 것 같았죠.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소원을 말씀하셨어요. 한국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희주 할머니의 고향을 보고 싶다고 하셨죠. 전쟁 때문에 평생 이루지 못한 꿈이었어요.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에 대한 할머니의 동경이 가득했어요. 희주 할머니가 들려주었던 한국 이야기들,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들, 그리고 한글로 꾹꾹 눌러 쓴
아리랑 가사까지 고이 접어두셨더군요. 특히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국에 가면 꼭 하고 싶은 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복궁에 가보고 싶다는 것, 한복을 입어보고 싶다는 것, 남산타워에 올라가 보고 싶다는 것까지요. 할머니는 한국에 대해 정말 많이 조사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를 대신해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의 일기장에 적힌 곳들을 하나하나 방문하고 있어요.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거닐면서는 할머니와 희주 할머니가 찍으셨던 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와보셨다면 더 좋아하셨을 텐데 아쉬운 마음이 들었죠. 이렇게라도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동시에 희주 할머니의 후손들도 찾아보려고 해요. 아직 그들이 어디에 계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한국에 와보고 놀랐던 건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할머니가 그토록 가보고 싶어 하셨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이곳에는 60년 전 그 고려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와서 지하철에서 우연히 길을 잃었을 때의 일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이른 아침 명동을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는데 복잡한 노선도와 한글로 된 안내판 때문에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할머니의 일기장을 보며 꼭 가보고 싶었던 명동인데 찾아갈 수가 없었죠. 한참을 지하철 노선도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데 한 할아버지가 다가오셨어요. 검은색 모자를 쓰고 단정한 옷차림을 하신 분이었죠. 제가 들고 있던 지도를 보시더니 어디를 가려는 건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영어로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할아버지는 영어를 모르셨고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았죠.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손짓과 발짓으로 의사소통을 시도하셨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관광 안내 책자를 보시더니 명동이라는 글자를 가리키셨어요. 그리고는 지하철 노선도에서 우리가 있는 곳과 명동역을 차례로 짚어가며 설명해 주셨죠. 할아버지의 친절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명동이란 장소에 대한 의미는 통한 것 같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헷갈렸기 때문이에요. 이어진 할아버지의 행동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만 기다리라는 손짓을 하시고는 지하철 매표소로 가셨어요. 교통카드를 하나 사신 다음 제게 건네주시면서 따라오라고 하셨죠. 처음 만난 외국인을 위해 교통카드까지 사주시다니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직접 전동차를 타셨습니다. 가는 길에 할아버지는 창밖 풍경을 가리키며 뭔가를 설명해 주려 하셨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충분히 전해졌죠. 명동역에 도착해서도 할아버지는 저를 출구까지 안내해 주셨어요. 역 출구에서 명동 방향을 가리키며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걸 확인하신 후에야 손을 흔들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문득 60년 전 카자흐스탄에서 우리 할머니가 처음 만난 고려인들이 생각났어요. 그들도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는 이방인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겠죠. 시간이 흘러도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은 변함이 없나 봅니다. 그 이후 한국 여행에서 할아버지가 사주신 교통카드를 소중히 가지고 다녀요. 단순한 교통카드가 아닌 한국인의 따뜻한 정을 담은 특별한 선물이 되었죠. 이런 작은 친절이 모여 제 한국 여행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인들의 따뜻함 때문인지 체첸에도 한류의 영향으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K-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인기예요. 체첸 국립대학교에도 20여 명의 한국 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죠. 할머니 세대에는 상상도 못했던 변화입니다. 특히 제 조카 아이샤는 BTS의 열렬한 팬이에요. 그 아이가 처음 한국 노래를 들려줬을 때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죠. 조카는 BTS를 통해 저는 아리랑을 통해 한국을 알게 된 것이 신기했습니다. 아이샤의 말에 따르면 체첸의 한 카페에서는 매주 토요일 K-팝 댄스 수업이 열린다고 해요. 처음에는 10명도 안 되는 학생들이 모였는데 이제는 30명이 넘었죠. 그들은 춤을 추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도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대단해요.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한국 배우들의 이름이 술술 나올 정도죠. 하지만 저는 이런 현상이 단순한 문화적 관심을 넘어선다고 생각해요. 우리 체첸인들과 고려인들 사이에는 60년이 넘는 특별한 인연이 있기 때문이죠. 그 인연이 지금의 한류 열풍으로 이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특별한 인연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두 민족 사이에 있었던 깊은 우정을 알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카 아이샤에게
자주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해요. 어려운 시절 서로를 도왔던 이야기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가 되었던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이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이제는 한국어도 배우고 있어요. 다음에 아이샤가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관광이 아닐 거예요. 할머니 세대의 따뜻한 우정을 기억하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바라는 미래이자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을 거예요. 오늘 놀라운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우리 조상들이 어디서나 살아남는 강인함을 지닌 동시에 참 따뜻한 정이 있다는 걸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사연이었는데요. 사연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동 필름이었습니다.